미국과 이스라엘, 또 이란이 중동 곳곳에서 일주일째 교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동 상공과 바닷길에 이어서 지상으로까지 전선을 확대하는 양상인데요. 하메네이 사망 이후 하메네이에 이어 이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결국 죽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오늘도 중동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중동 전문가인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구기현 교수와 말씀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중동 사태를 현지 취재하고 있는 특파원 연결해서 현재 상황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란 바로 밑에 인접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김계형 특파원입니다. 자, 김 특파원, 이란이 지금 중동을 넘어서 이란 북쪽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까지 공격하고 있다던데 아제르바이잔은 중동 국가도 아닌데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제르바이잔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밀착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아제르바이잔의 나우체반 지역에 드론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이란을 공격의 배후로 지목하고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란은 공격 사실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이스라엘 무기의 주요 수입국입니다. 소수민족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이란 북서부에는 1,000만 명이 넘는 아제르바이잔계 인구가 거주합니다. 이라크 쿠르드족도 이란 내 전쟁에 참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미국이 부인했지만 미국 개입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내 쿠르드족도 1,000만 명 전도에서 이란이 경계하고 있는데요. 이란이 최근 이라크 쿠르드족 단체 본부를 미사일로 정밀 타격했는데 쿠르드족이 전쟁에 참전하는 걸 차단하기 위한 공격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란 주변국들은 초긴장 상태일 것 같아요. 걸프 국가에 이어서 튀르키예와 지중해 키프로스를 이란이 지금 겨냥하고 있는 겁니까? 이란은 전쟁 첫날부터 페르시아만 건너편 걸프 국가들을 공격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드론 1,000회, 미사일 200회 등 1,200회 이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쿠웨이트와 바레인도 역시 수백 차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편이지만 쿠웨이트와 바레인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란의 공격은 걸프해를 넘어 동지중해까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 인근에서 미사일이 요격됐고 이란 또는 대리 세력이 날린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은 키프로스의 영국 공군기지를 타격했습니다. 투르키의 남부 접경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란 방향에서 날아온 미사일이 국경지대에서 요격된 겁니다. 이번 전쟁이 국지전을 넘어 서방의 전략 거점까지 겨냥한 광범위한 지역 전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봉쇄한 그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도 상당하고 걸프 해역 안쪽에서 유조선 피격도 있다고 하던데 호르무즈 해협 항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지 시각 어제 이라크 근해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 한 척이 폭발로 파손됐습니다. 바하마 선적의 유조선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이 아니라 해협 안쪽 깊숙한 이라크 근해에서 공격을 받아 충격이 더 큽니다. 외신들은 초기 조사 결과 폭발물을 실은 이란의 원격 조정 자폭 선박이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과 인근 바다에서 피격된 선박이 모두 9척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피격 선박이 늘어나면서 전쟁 발발 후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 수가 전쟁 당일 50척에서 다음 날에는 3척으로 급감했고 3일에는 단 한 척도 없는 걸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요. LNG 운반선도 봉쇄 이후 단 한 척도 지나지 못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란의 공격으로 두바이 공항이 폐쇄돼서 발이 묶였던 우리 관광객들은 국내로 어떻게 돌아오는 걱정이 컸는데 지금 귀국 항공편이 확보됐습니까? 네, 에미레이트 항공이 운항하는 두바이 인천 직항편이 이곳 시간 6시를 조금 넘어 한국 시간 11시쯤 두바이를 출발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한국으로 출발한 첫 직항 노선입니다. 다만 이 두바이 인천 직항이 앞으로도 계속 운항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전쟁 이후 아랍에미리트 하늘길이 막히면서 두바이에 발이 묶인 관광객들이 이웃나라 오만으로 육로로 이동해서 비행편을 이용했습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중동 사태를 취재하고 있는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구 교수님, 지금 현지 특파원과 상황을 좀 전해 들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 또 이란의 공습 일주일째입니다. 이게 지금 종합적인 전황을 잠깐만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난달 말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이후에 이란이 미국과 우호적인 주변국에 보복 공격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전쟁 양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전황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예. 이란의 화력은 조금 억제되고 네. 하지만 불길은 오히려 번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설명을 드릴 네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곳에 집중되기보다는 맞습니다. 아까도 특파원도 말씀하셨듯이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튀르키예, 키프로스까지 처음에는 GCC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점 그 영향력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이 이제 시작된 지 일주일째 이제 접어들면서 아마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살이라는 굉장히 큰 목표를 해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최고 지도자를 소위 말하면 제거를 한다면 이것이 좀 전쟁이 하루빨리 좀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국면이 것 바뀔 같습니다. 것이다. 네. 국면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도 잘 버티고 있고 또한 이 영향력을 확장을 하면서 사실은 출입구가 보이지 않는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중동 연구를 또 오래 하셨고 또 이제 상당 기간 이란에도 머무르셨다고 들었는데 네. 과거의 중동 위기 때하고 지금을 좀 비교해 보면 특히 이란의 대응을 놓고 봤을 때 좀 분위기의 차이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제가 2024년 9월에 이란을 방문을 했을 때 그때 한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아주 가속화됐던 그런 시기였어요. 네네. 그리고 뭐 헤즈볼라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뭐 BP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나오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랬었죠. 제가 이란에 갔을 때는 왜 이렇게 평화스럽지?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당시에는 이란의 대리전이라는 양상이 굉장히 성격이 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거죠. 네. 소위 말하는 그림자 전쟁을 수행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2025년 6월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그때도 역시 이스라엘 공격으로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10일 동안 전쟁을 하게 됩니다. 10일 동안 전쟁을 하게 되면서 지금 떠올려 보면 10일 동안 전쟁은 했지만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 서로 간의 미사일 공방이 좀 오가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 양상으로 저는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단순히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의 어떤 간헐적인 공격이 아니라 전면적인 그 전쟁으로 이제 지금 치닫고 있고 그 영향력이 어쩌면 중동의 이 권역을 넘어서 뭐 아까 나토 이야기도 나왔었고 EU까지 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기영 특파원이 설명했던 것처럼 그 튀르키예가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또 가입돼 있다 보니까 네. 나토와 유럽으로 불의 고리가 좀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하지만 그 불의 고리가 뭐 확산이 된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영국만 하더라도 이 전쟁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을 지지하겠다라고 이제 표명을 한 바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이란 침공 시 허락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튀르키예 미사일 사건을 보면 저희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이란 미사일이 실제로 이제 그 튀르키예 쪽으로 이제 미사일을 쐈고 나토 회원국이 이제 튀르키예가 이제 침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토에서 이제 얘기를 했냐면 5조 발동 수준은 아니다. 라고 선을 긋게 됩니다. 네네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의도적인 확산을 피하겠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토의 경우는 끊임없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전쟁의 당사자들이 하루빨리 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된다. 이 전쟁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미국에게도 어떤 협력을 할 것을 종료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계속해서 이란이
주변국의 아까 말씀하신 불길을 여러 곳으로 좀 번져나가는 이유도 미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면 될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란이 영리한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동에서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2025년에 12월 전쟁 때는 이란과 이스라엘만 공방이 오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두바이 공항이 폐쇄되고 그렇죠. 카타르의 하늘길이 막히고 사우디에도 이제 공격을 당하면 그 경제적인 관광 인프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동 전역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란의 전략은 이렇게 전세를 확장을 하면서 오히려 주변국 GCC나 튀르키예나 뭐 그리스까지 계속해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좀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란 대신 말을 해줄 제3국이 늘어나는 것이죠. 네네. 주변국들이.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부담을 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보는 핵심은 이란이 단순히 GCC 국가에 그냥 공격한 것이 아니라 미군 기지가 있는 국가들에 주로 이제 공격을 한 것이죠. 네네. 그 얘기는 각 걸프 국가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미군 기지를 뒀더니 이렇게 주둔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군사적인 악영향을 끼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미군 기지나 이런 것들이 확장을 하게 될 때 그 GCC 국가들의 여론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해서 GCC 국가를 좀 풀어서 설명하신다면. 걸프 협력기구입니다. 네. 그래서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런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봉쇄 조치가 오히려 이란이 아까 이제 다른 주변국으로 좀 전선을 확장하는 것과 다르게 자충수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있던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자충수일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는 저는 이제 그런 의견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의견이긴 다른 하지만 생각이시군요. 네. 우선은 이제 자충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를 들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게 되면 단순히 이란 외의 어떤 뭐 선박이나 이런 것들만 못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수출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흥미로운 그 뉴스를 접했는데 이란이 중국은 열어주겠다. 그러게요. 라는 중국이 이야기를 이란과 하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좀 논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자충수일까라는 그 우려는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유리한 길 그리고 자신들의 우방, 뭐 중국이나 아마도 러시아까지도 열어줄 수 있는 충분한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유리하고 우방이 되는 나라들에서는 물길을 열어주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통제를 하고 네, 그리고 이란이 자충수일 수 있다라는 근거에서 식량이 이제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사실 이란 내에서는 그 이란 국토가 한반도의 16배 정도 되고 그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네. 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식량 부족이라고 한다면 이란은 소위 말하는 저항 경제로 버티는 그런 국가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안에서 식량을 대체로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해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란에 미군 지상병력을 직접 투입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 행정부가 중동의 소수 민족, 쿠르드족 전투원을 이용해서 대리 지상전에 나설 수 있다. 먼저 쿠르드족이 어떤 세력인가요? 쿠르드는 현재 이란, 이라크, 튀르키예, 시리아 등지 4개국에 분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국가가 없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가 없는 민족. 네, 자치국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거론이 되는 쿠르드군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모든 쿠르드 사람들이 다 뭐 총을 들고 이란을 뭐 공격한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쿠르드군은 이란계 쿠르드 무장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제 그 쿠르드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강력하게 그 쿠르드군에게 이제 무기를 그 지원을 해서 지상군으로 투입될 수 있다라고 하자마자 이라크 쿠르드군 이제 자치 정부에서는 선을 딱 그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적이 없고 우리는 그럴 용의가 없다라고 네. 이제 선을 그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이제 쿠르드군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저는 이런 지상군 그 투입 가능성도 조금 낮게 보는 그 편인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쿠르드족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란계 이제 쿠르드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력들이 흥미로운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개전의 한 엿새 전에 한 2월 22일 정도에 이 세 조직이라고 하면 PAK, KDPI 그리고 패작 좀 어려운데요. 주로 이제 이란계 이제 쿠르드 조직 의 분파들이 모여서 협상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정치 세력 연합을 결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가능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참 그 지상군으로 투입될까, 실질적으로 이어질까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쿠르드족 입장에서 그 이란계 쿠르드족 입장에서는 들어가봐야 손해가 더 많은 건가요? 지금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이유는요? 그렇죠. 이제 쿠르드군의 우리가 그 능력에 대해서 좀 그 염두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쿠르드 같은 경우는 미국과 손잡은 역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그 IS라고 불리는 그 이슬람국 국가 세력이라는 그 IS를 철퇴할 때 이 시리아계 그 쿠르드군이 대거 투입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시리아 그 쿠르드군이 한 1,000명 이상, 수천 명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당시에 미군은 한 수십 명밖에 사망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안타깝지만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그런데 그런 방어막 역할을 하고 미국을 위해서 이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계속 배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어떤 약속을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이제 시리아군에 이제 편승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군을 위해서 몇 번 우리가 일을 해봤지만 그리고 대신 싸워줬지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여전히 국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민족의 현실인 것이죠. 자, 지금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 결국 죽을 것이다. 특히 사망한 하메네이 아들은 용납할 수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미국의 공습 목표가 이란의 핵 개발 동향 때문이지 않았나? 그게 아니라 이란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노골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시사하는 이유가 뭘까 싶어요. 애초에 목적이 달랐나요? 그렇죠. 사실 트럼프의 논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앵커님께서 네. 이란의 핵 개발 동태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핵 시설을 부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사람 그리고 핵을 만들게 명령하는 사람 그리고 저 정권 체제를 전복시켜야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예. 그런 목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6월에도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2026년에 그렇게 된다면 또 전쟁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이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이 정권 굉장히 독특한 신정일치의 이런 시스템 자체를 전복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체제를 전복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른바 친미 정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 한 3가지 정도가 예.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총을 내려놔야 됩니다. 혁명 수비대가. 예. 그래서 내부에 협력할 수 있는 지도자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런 보수 강경파가 아니라 온건한 지도자를 뽑아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 현재 뭐 이슬람 정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이란 국민들도 그 새 정권에 대해서 지지를 보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인 것입니다. 네.
또한 네.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친미 정권이 들어오려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란 이슬람 공화국 체제 안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최고 지도자를 사망시켰고 군 수뇌부 모든 그 이란 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어떤 수뇌부들을 다 뒤흔들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협상을 이끌어내기에는 상당한 시기가 걸릴 것으로 이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하메네이의 아들은 그 흐름대로 친미 정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굉장한 걸림돌이 되는 인물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끊임없이 트럼프가 저 사람은 대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트럼프가 아무리 뭐 대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이 이란 내부에서 정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러면 트럼프가 이 모스타바 하메네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반응을 보일까라고 이제 우리가 되짚어 보면 이 하메네이는 단순한 최고 지도자의 차남이라기보다는 차남이라는 그런 상징성도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2009년 뭐 이렇게 현지 조사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후계자가 될까? 그때 역시도 이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그 연세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후계 구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란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상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아버지 하메네이보다 더 보수 강경하다. 더 강경하다. 예, 더 예. 강경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더욱더 압박이 심할 것이고 더욱더 이란 내 통제가 심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로 뭐 지금 결정되진 않았지만 만약에 추대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전쟁의 장기화도 이제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한 협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파트너를 만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예, 마지막 짧게요.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란 정권의 완전 파괴를 최종 목표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장기전을 공식화한 것인가 싶은데 미국 입장에서도 이스라엘과 같은 입장일까? 길어지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부분이 없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입장에서는 극명하게 갈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장기화를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싶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담이 되는 요소인 거죠. 뭐 중간 선거도 있고요. 그리고 장기전으로 됐을 때 만약에 미군 사망자가 늘어난다거나 전력이 약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생명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